2025년 3월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345m, 17만 4천 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이 첫 출항 18시간 만에 화염에 휩싸여 전소된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례 없는 해운 재난이라 발표했고 유럽 해운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배의 건조 비용은 무려 1,200억 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배가 중국 최대 조선소에서 한국 가격의 절반, 납기의 절반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있던 독일 선주회사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포기하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죠. 이후 6개월간 중국 조선소의 LNG선 수주는 82% 급감했고 반대로 한국 조선소는 역대 최대 계약을 따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릭 슈미트, 독일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노르트슈트라세 해운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30년간 해운업계에서 일하며 LNG 운반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2024년 9월 상하이 푸동신구에 위치한 중국해양조선그룹 본사, 저는 그곳 42층 회장실에서 부회장 리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LNG 운반선 10척을 한국 가격의 절반으로, 그것도 납기를 2년이 아닌 1년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해운 전문가입니다. LNG 운반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는 0.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를 절반 가격에, 절반 시간에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리 부회장님,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리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최신의 조선소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로봇 용접 시스템, 자동화된 조립 라인, 인공지능 품질 검사 시스템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이제는 중국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입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과 함께 묘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총계약 금액 1조 2천억 원. 만약 한국에 발주했다면 2조 4천억 원이 들었을 금액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검증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LNG 운반선의 멤브레인 탱크 기술은, 리젠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설계도면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한국 조선소의 핵심 엔지니어 17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들이 2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이제 우리 것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유혹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절감액, 1년 빠른 납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 저는 독일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중국 제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3일간의 검토 끝에 이사회는 승인했습니다. 저는 리젠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묘하게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리 부회장님,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품질 보증과 성능 테스트는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제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최초로 중국산 대형 LNG 운반선을 도입하는 선구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몇 달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황푸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젠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상하이 장싱 조선소. 저는 그곳에서 제 생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에릭 슈미트 사장님,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 인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앞에는 길이 345m, 폭 53.5m의 거대한 LNG 운반선이 이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 후 정확히 11개월 만에 완성된 배였습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언론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신화통신, 그리고 유럽의 주요 언론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리젠 부회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중국 조선업이 한국을 넘어서는 날이죠. 사장님은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2년 걸릴 일을 11개월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비용은 절반으로.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인도식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해운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LNG 운반선이라고 하면 한국이나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효율이 품질을 능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해양조선그룹은 한국이 2년 걸릴 작업을 11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비용은 절반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청중석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리젠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중국 조선소 직원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제가 천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인도식이 끝난 후 리젠이 저를 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창에 들어서자 4개의 멤브레인 탱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탱크는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담을 수 있도록 특수합금과 단열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이 탱크를 직접 보십시오. 용접 부위, 단열재 시공, 모두 완벽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20년 걸려 만든 것을 우리는 1년 만에 복제했습니다. 저는 탱크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불안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리 부회장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압력 테스트, 온도 테스트 모두 통과했습니다. 내일 바로 카타르로 출항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상하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 조선업계 인사, 유럽 바이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끊임없이 부딪혔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우리 회사 이사회 멤버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무이사 한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릭,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는 업계 선두로 올라설 것 같네. 1조 2천억 원 절감, 1년 단축. 이건 경영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야.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9척도 곧 인도될 겁니다. 우리는 유럽 최대 LNG 운송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성공의 이미지만 가득했습니다. 업계 1위로 올라서는 우리 회사, 주가 상승, 이사회의 찬사, 그리고 제 커리어의 정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리젠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중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세계 최고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절반은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치며 그 순간의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반갑, 반납기, 이 두 단어가 제 회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마천루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공의 여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탱크를 만졌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진동.
그리고 리젠이 말한 복제했다는 표현. 복제와 개발은 다른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테스트도 다 통과했잖아. 내일이면 카타르로 출항한다. 모든 게 완벽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완벽함이 얼마나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는지, 그리고 18시간 후 그 껍데기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은 상하이 항을 떠나 카타르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그 웅장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항해하는 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점이 아니라 절벽의 끝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오후 2시 37분. 저는 함부르크 본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이 상하이를 출항한 지 정확히 1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배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동중국해 한가운데 순조롭게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선장 토마스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항해는 순조롭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떨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4번 탱크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멤브레인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멤브레인 균열, 그것은 LNG 운반선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정하고 상황을 설명해. 4번 탱크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0.25바에서 0.9바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스 누출 감지기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탱크 내부 온도도 영하 163도에서 영하 14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압력 상승과 온도 상승. 이것은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탱크 내부에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엔진을 멈추고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해. 승무원들은 모두 대피시켜.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지금 2번 탱크에서도 경보가.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그리고 토마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맙소사. 좌연에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가스가 분출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LNG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서 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전기나 마찰로 인해 불꽃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토마스, 모든 승무원을 즉시 대피시켜 구명보트를 준비하라고. 사장님, 화염이 커지고 있습니다. 좌연 전체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비상 상황이다.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에 사고가 발생했다. 위기관리팀 즉시 소집. 30분 후 회의실에는 우리 회사의 모든 임원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으로 전송된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중국해 한가운데 345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좌연에서 분출된 가스가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지옥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재무이사 한스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릭,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화염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4번 탱크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제 3번 탱크로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운영이사 페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은요? 승무원들은 무사합니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토마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상황은? 사장님, 모든 승무원 32명이 구명보트로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3개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고 선체 구조물도 손상되고 있습니다.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200억 원짜리 배가 첫 항해 18시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린 화물,
2천억 원어치의 액화천연가스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총 3,200억 원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고.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즉시 연락해. 승무원 구조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언론 대응팀을 가동시켜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 첫 항해 중 화재 발생, 선체 전소 위기, 독일 해운사의 도박, 참사로 이어져 중국 조선소 기술력 논란, 안전성, 의문,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언론, 투자자, 이 사진, 그리고 경쟁사들 모두가 저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사고 발생 6시간 후,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은 완전히 불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45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이 18시간의 항해 끝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함부르크 항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 상하이에서 보았던 화려한 야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저와 리젠의 모습, 효율이 품질을 능가하는 시대라고 외쳤던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릭,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사태 수습 방안을 보고하라.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제 모든 판단이 18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머지 9척의 배가 아직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배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설계도 완벽하다고 했는데, 왜? 하지만 그 답을 찾기에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재앙이 너무나 컸습니다. 2025년 3월 2일 오전 9시, 저는 이사회실에 서 있었습니다. 15명의 이사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릭, 현재 상황을 보고하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은 선박 1,200억 원, 화물 2천억 원, 총 3,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잠시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 스칸디나비아 마린이 중국과의 LNG선 계약 6척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도 계약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나머지 9척은? 계약을 이행할 건가? 취소할 건가?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취소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계약금의 30%입니다. 9척 기준으로 3,200억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3,200억 원을 잃었는데 계약을 취소하려면 또 3,200억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총 6,400억 원. 우리 회사의 1년 순이익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재무이사 한스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 주가가 개장 1시간 만에 23% 폭락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험사 대표였습니다. 저는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보험금 지급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선박 제조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박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사인 중국해양조선그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화물보험은요? 화물보험은 지급 가능하지만 선박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이사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즉시. 그날 오후, 저는 상하이의 리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10번 넘게 울린 후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틀 전의 자신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리 부회장님, 우리는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선박 결함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리젠의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우리도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선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예측 불가능? 출항 18시간 만에 탱크가 폭발한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명백한 제조 결함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리 부회장님, 당신은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효율과 속도를 자랑했죠. 하지만 결과는 이겁니다. 3,200억 원이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슈미트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척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머지 9척. 이제 와서 누가 당신의 배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 취소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우리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트슈트라세, 탐욕의 대가 치르다, 반값에 호케 안전 포기, 참사 자초, 해운업계, 중국산 LNG선 기피 현상. 가장 뼈아픈 기사는 독일 최대 경제지의 사설이었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의 에릭 슈미트 사장은 30년 경력의 해운 전문가다. 그런 그가 왜 검증되지 않은 중국 조선소에 1조 원이 넘는 베팅을 했는가? 답은 간단하다. 탐욕이다. 절반 가격, 절반 납기라는 달콤한 제안에 안전과 신뢰를 팔아넘긴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3월 5일, 중국해양조선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리젠이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가혹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복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11개월 만에 완성한 것이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머지 발주건들도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리젠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GTT의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도 충분히 검증된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해운업계는 중국산 LNG선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정부 조사팀이 조선소에 투입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조선소 내부의 혼란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팀은 용접팀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용접 불량이 원인이다. 용접팀은 자재팀을 탓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 합금 재질이 불량이었다. 자재팀은 설계팀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납품된 재료는 모두 스펙을 충족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중국 조선소 내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제 책상에는 각종 청구서와 소송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물 주인인 카타르 국영가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서, 승무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서, 그리고 주주들의 집단 소송 예고장. 한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릭,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 이번 주에만 40% 하락이야. 대주주들이 경영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스, 미안하네. 내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인가? 우리는 지금 파산 직전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원인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 설계인지, 용접인지, 자재인지, 중국 조선소는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답은 중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거제도였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외면했던 한국 조선소의 답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공항을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이사회는 제 사퇴를 압박했으며 언론은 저를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거제도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 조사팀의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 사고 원인 분석 중간 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기술 문서와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해양조선그룹이 사용한 설계 도면은 한국대우조선해양의 2019년 모델과 99.3% 일치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9.3% 일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리젠이 말했던 한국 핵심 엔지니어 17명 영입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가져간 것입니다. 복제가 아니라 유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만으로는 LNG 운반선 제작이 불가능함. 다음의 핵심 기술 부재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첫째, 극저온 환경에서의 특수합금 제조 기술. 둘째, 영하 163도 용접 기술과 장기 안정성 검증. 셋째, 멤브레인 단열재의 다층 구조 시공 노하우.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설계도는 훔쳤지만 기술은 훔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면과 노하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심장부.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부두에는 건조 중인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한국 조선소 엔지니어를 만나기 위해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이시죠? 저는 김도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7년간 LNG 운반선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수성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중국이 당신의 설계도를 유출받아 배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2022년 우리 회사에서 17명의 엔지니어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연봉 3배를 제시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면만 있다고 해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김도연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기술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LNG 운반선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7,000장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도면에 없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멤브레인 탱크의 용접 부위를 0.1mm 단위로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용접선 하나에 숨어있는 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접봉의 각도, 용접 속도, 냉각 시간, 주변 온도, 습도, 이 모든 변수를 0.1mm 오차 범위 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이건 도면에 안 나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합금 제조 기술, 영하 163도에서 견딜 수 있는 특수합금은 제조 과정에서 온도를 0.5도 단위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15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중국은 그 합금 배합비를 알아도 제조 노하우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테스트요? 김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중국이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단기 테스트입니다. 일주일, 길어야 한 달.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기 운항에서 나타납니다. 영하 163도 환경에 6개월, 1년 노출되면서 금속 피로도가 누적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탱크를 6개월 이상 극저온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중국은 빠른 납기를 위해 장기 테스트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8시간 만에 참사였습니다. 김수성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져온 중국산 탱크 샘플과 당신의 한국산 탱크를 비교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우리 연구소로 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우조선해양기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극저온 실험실 앞에서 김도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실험실 안은 영하 170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저는 두 개의 탱크 모형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중국산, 하나는 한국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진동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항해 중 파도로 인한 진동을 재현한 것입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탱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탱크의 용접 부위에서 미세한 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산 탱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압력도, 온도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산은 용접 부위의 금속 조직이 불균일합니다. 단기 테스트에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진동이 누적되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하 163도 환경에서 균열은 곧 가스 누출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니터에는 두 탱크의 내부 구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은 점점 더 많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한국산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중국은 도면을 복제했지만 이 0.1mm의 정밀함을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택했고 우리는 완벽함을 택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도면은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훔칠 수 없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개선, 그리고 장인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힘입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가격과 속도에 현혹되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김수성님,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것이 다행입니다. 슈미트 사장님, 도면은 훔쳐도 철학은 못 훔칩니다. 빠른 것과 제대로 된 것은 다릅니다. 중국은 빠른 것을 택했고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9척의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답이 보였습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저는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김수성님, 만약 제가 한국과 새로 계약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제도의 작은 호텔 방에서 독일 본사에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문제점,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 나머지 9척의 중국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 새로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약금 3,200억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참사를 겪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2주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아침, 저는 김도연 수석 엔지니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제1도크로 향했습니다. 독일 본사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이사회는 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파기, 그리고 한국과의 재계약, 위약금 3,200억 원을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슈미트 사장님, 오늘은 실제 건조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2년이 걸리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1도크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380m, 높이 80m의 거대한 LNG 운반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저를 멤브레인 탱크 시공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명의 노련한 용접공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철수 마스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마스터는 37년 경력의 용접 장인입니다. LNG 운반선 탱크 용접만 22년째 하고 계시죠? 박철수는 용접봉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면서요? 중국산 배가 터진 그 회사?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철수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당신은 빠른 것을 택했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택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방금 작업한 용접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용접선 하나 만드는데 제가 17분 걸렸습니다. 중국 용접공이라면 5분이면 할 겁니다. 하지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박철수는 확대경을 꺼내 용접 부위를 보여줬습니다. 이 0.1mm의 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163도 환경에서는 0.1mm 틈이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지거든요. 중국은 이 0.1mm를 대충 넘어갑니다. 속도를 위해서요. 그 결과가 당신의 배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우리 조선소에서는 모든 용접 부위를 3단계로 검수합니다. 1차 용접공 자체 검수, 2차 품질관리팀 검수, 3차 독립감사관 검수. 한 군데라도 불량이 나오면 전부 다시 합니다.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이 과정을 1회로 줄여서 11개월 만에 만들었죠.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도연이 저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금속 판재들이 쌓여있는 자재 보관소였습니다. 이 합금 판재 보십시오. 영하 163도에서 견딜 수 있는 특수 니켈 합금입니다. 한 장 가격이 8천만 원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8천만 원짜리 판재가 수백 장 쌓여 있었습니다. 이 합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조 공정이 17단계입니다. 온도 조절, 압연, 열 처리, 각 단계마다 0.5도 오차 범위 내로 통제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15년간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합금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중국은 비슷한 합금을 썼습니다. 성분 분석상으로는 거의 같죠. 하지만 제조 공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극저온 장기 환경에서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금속 피로도, 크립 현상, 미세 균열,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겁니다. 김도연은 저를 실험동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극저온 챔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탱크 모듈을 6개월 이상 테스트합니다. 영하 163도 환경을 유지하면서 진동, 압력 변화, 온도 변화를 반복합니다. 실제 10년간의 운항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챔버 안을 들여다보니 한 탱크 모듈이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 탱크는 지금 4개월째 테스트 중입니다. 아직 2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해야 통과입니다.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만듭니다. 재작업을 자주 하십니까? 네. 평균적으로 탱크 10개 중 2개는 재작업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압력, 온도, 진동, 변형률, 하나도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힘이었습니다. 김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동일한 설계 도면으로 만든 탱크 모형입니다. 왼쪽이 한국산, 오른쪽이 중국산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두 탱크 모형을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탱크에서 진동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그래프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스 기화율도 한국산보다 1.7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중국산 탱크의 용접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탱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도면, 똑같은 설계.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수성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도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오만이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만이 아닙니다. 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제도 앞바다에 수십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들, 모두 우리가 만든 LNG 운반선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고 있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입니까? 느리지만 완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도 경쟁에서 중국에게 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품질과 안전에서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 조선업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30년 해운업계에서 일하면서 언제부턴가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가격, 납기, 수익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안전, 품질, 그리고 신뢰. 김수성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27년이나 같은 일을 하면서 지겹지 않습니까?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겹다고요? 슈미트 사장님, 제가 만든 배가 전 세계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정신이구나. 숫자가 아니라 철학,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 이익이 아니라 자부심. 도면은 훔쳐도 철학은 못 훔칩니다. 김도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도면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철학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0.1mm를 위해 17분을 쓰는 박철수 마스터의 철학, 6개월 테스트를 고집하는 우리 연구팀의 철학, 불량품은 절대 출고하지 않는 우리 회사의 철학.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속도로 앞지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제도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김도연과 작은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새로운 계약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2년이 걸리겠지만 당신이 100% 신뢰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김수성님,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독일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거제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면이 아니라 노하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도면은 훔칠 수 있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철학을 선택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27년의 노하우가, 37년의 장인정신이,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느리지만 옳은 길을 택했다고. 2025년 3월 20일, 저는 다시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6개월 전 화려한 환대를 받았던 그 회의실에서 저는 이제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리젠 부회장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해양조선그룹의 법무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리 부회장님, 네. 노르트슈트라세는 나머지 9척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위약금 3,200억 원은 계약서대로 지불하겠습니다. 리젠의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1호선 사고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설계도 완벽했습니다. 나머지 9척은 보안을 거쳐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요? 저는 지난 3일간 한국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사의 탱크와 한국산 탱크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귀사의 기술력으로는 안전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리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리 부회장님,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귀사는 설계도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노하우는 훔치지 못했습니다. 극저온 용접 기술, 특수합금 제조 기술, 장기 안정성 검증,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부회장님은 말했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8시간 만에 배가 불타고 3,200억 원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리젠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호선 사고로 인한 귀사의 손실 3,200억 원.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약대로 선박을 인도했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사고는 운항 중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 조사팀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중국 정부 조사팀도 인정했습니다. 용접 불량, 합금 제조 결함, 단열재 시공 불량. 이 모든 것이 귀사의 기술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입니다. 리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재개할 것입니다. 재개하십시오. 저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마린이 계약 6척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가 계약을 동결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해운사도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귀사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리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 사고 이후 중국 조선소의 LNG선 수주는 급감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더 영입하고 설비를 보강하고 테스트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 부회장님, 이건 설비나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귀사는 속도와 가격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은 0.1mm의 정밀함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계약 파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위약금은 일주일 내로 송금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저를 리젠이 불렀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설마 한국입니까? 저는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머지 9척, 그리고 추가로 6척을 더 발주할 예정입니다. 리젠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계약이라고요? 미쳤습니까? 한국은 중국보다 2배 비쌉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한국은 18시간 만에 3,200억 원을 날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항하는 배를 만듭니다. 그것이 2배 가격의 가치입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본사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조선소 사장과 김도연 수석 엔지니어가, 우리 측에서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와 대우조선해양의 10년 장기 파트너십을 축하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 전 상하이에서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 조급함이 아니라 안정감. 김도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15척의 LNG 운반선을 2년마다 순차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느리지만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믿습니다. 김수성님, 계약 조건은 중국보다 확실히 불리했습니다. 선박 가격은 척당 2,400억 원으로 중국의 2배였고, 납기도 2년으로 중국보다 1년 더 길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36조 원.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중국보다 2배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싼 것이 비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3,200억 원을 날리며 배웠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비쌉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항하는 배를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가성비입니다. 업계에서는 노르트슈트라세가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스크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회사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마린이 한국 조선소와 LNG선 8척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도 한국과 재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트슈트라세의 결정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던 계약들이 연쇄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그 물량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한 달 후, 한국 조선업계는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2027년까지 일감이 가득 찼습니다. 반면 중국 조선소들은 수주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리젠으로부터였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한국의 철학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노르트슈트라세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기 손실보다 장기 안정성을 택한 경영 판단이 옳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무이사 한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릭, 자네가 옳았네.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우리 주가가 벌써 15% 올랐네. 한스,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에릭, 자네 정말 변했군. 6개월 전 자네는 숫자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배웠어. 숫자보다 중요한 게 철학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거제도 해변을 걸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지금도 수백 명의 장인들이 0.1mm를 위해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마스터가 용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7년 경력의 장인이 17분간 용접선 하나를 만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빠른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저렴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숫자보다 철학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샵샵 8장 신뢰의 항해. 2026년 3월 1일, 정확히 1년 전 노르트슈트라세 1호선이 불타던 그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사의 현장이 아니라 희망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제1도크, 거대한 LNG 운반선이 마침내 완성되어 진수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 2호선, 길이 345m,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1호선과 같은 규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김도연 수석 엔지니어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완벽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용접 부위 3단계 검수 통과, 모든 탱크 6개월 극저온 테스트 완료, 10년 운항 환경 시뮬레이션 통과. 이 배는 절대 불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1년 전 상하이에서 봤던 1호선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1mm의 정밀함, 수천 번의 검수, 그리고 27년의 노하우. 진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언론 플래시도 없었고 과장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2년간 배를 만든 장인들의 박수만 있었습니다. 박철수 마스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이거 받으십시오. 2호선의 첫 번째 용접 부위입니다. 제가 직접 용접했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37년 장인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진수식 후 본격적인 해상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선장 토마스와 함께 2호선에 승선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던 토마스는 이번에도 선장을 맡았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1년 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토마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배는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2호선이 거제도 앞바다를 떠났습니다. 첫 출항이었습니다. 엔진이 가동되고 거대한 선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8시간 후 터진 경보음, 화염, 그리고 참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6시간 경과, 모든 시스템 정상. 12시간 경과, 탱크 온도 안정, 압력 정상. 18시간 경과, 1년 전 사고가 발생했던 그 시간.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4개의 멤브레인 탱크 모두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경보음도, 압력 상승도, 온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통과했습니다. 이 배는 정말 다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호선은 카타르까지 실제 화물을 싣고 완전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3월 15일, 2호선은 카타르에서 17만 4천 세제곱미터의 액화천연가스를 가득 싣고 유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항해거리 1만 2천 킬로미터, 예상 소요 시간 22일. 저는 독일 본사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2호선의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인도양을 지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지중해를 거쳐 마침내 대서양으로 진입했습니다. 22일간의 항해 내내 단 한 건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탱크 온도는 영하 163도를 완벽하게 유지했고 압력도 안정적이었으며 가스 누출 징후도 전혀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6일 2호선이 독일 함부르크 항에 입항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그 배를 맞이했습니다. 1만 2천 킬로미터, 22일간의 완벽한 항해,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토마스 선장이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완벽했습니다. 22일간 단 한 번의 경보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LNG 운반선입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1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리젠 부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슈미트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2호선의 성공적인 항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슈미트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1년간 우리 조선소는 단 한 척의 LNG선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리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설계도를 훔치는 것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 전 리젠은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효율이 품질을 능가하는 시대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겸손하게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리 부회장님, 한국 조선소에 연락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미트 사장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의 정박한 2호선이 보였습니다. 저 배 안에는 한국의 27년 노하우가, 37년 장인 정신이, 그리고 수천 명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럽 최대 해운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업계 인사들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효율이 품질을 능가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200억 원을 날리며 배웠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빠른 것과 제대로 된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저는 주머니에서 박철수 마스터가 준 금속 조각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장인이 17분 동안 만든 용접선 조각입니다. 중국은 5분이면 만듭니다. 하지만 이 12분의 차이가 생명을 구합니다. 이 12분 안에 0.1mm의 정밀함이, 37년의 경험이,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핵심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2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도, 속도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척의 배도 바다에서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수십 개 해운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문의했습니다. 중국에 발주하려던 계획을 바꾸겠다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김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슈미트 사장님,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느리지만 완벽하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수성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6개월 후 노르트슈트라세 3호선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 척씩 완벽한 배들이 우리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각각의 배는 20년 이상 무사고로 전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2030년 저는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노르트슈트라세는 유럽 최대 LNG 운송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크기나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철수 마스터가 용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 조각 하나와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면은 훔칠 수 있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새로 입사한 독일 청년이었습니다. 회장님, 중국 조선소에서 우리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국과만 일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30% 절감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보이나? 저분은 37년간 단 하나의 배도 불태우지 않았네. 그것이 30%보다 가치 있다네. 자네도 언젠가 알게 될 걸세. 싼 것이 비싼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거제도의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슈미트 회장님, 반갑습니다. 8호선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믿습니다. 김 수석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김도연이 웃었습니다. 슈미트 회장님, 우리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것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에는 노르트슈트라세의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2호선부터 7호선까지 모두 한국이 만든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은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왜냐하면 그 배들 안에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1년 전 거제도에서 배운 그 교훈이 제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해운사 에릭 슈미트 사장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실패했지만 한국의 장인정신을 통해 진짜 가치를 깨달은 한 기업인의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비즈니스나 인생에서 빠르고 저렴한 것만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도면은 훔칠 수 있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것, 빠른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0.1mm의 정밀함과 수십 년의 노하우,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알리고 제대로 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숨은 저력과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